계란 한 판 가격이 21,000원인데 한 달 월급이 28,000원인 나라가 있습니다. 월급을 다 털어도 계란 한 판 반밖에 못 사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나라에서 소를 몰래 잡아먹다 걸리면 최소 15년에서 20년 징역을 받는데 사람을 죽여도 기본 형량이 15년 안팎이라는 겁니다. 사람 목숨보다 소 목숨이 더 무거운 대접을 받는 셈이죠. 2024년 10월에는 전국이 일주일 동안 완전히 암흑에 잠겼고 지금도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전기가 끊기면서 냉장고 속 음식이 썩어가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던 쿠바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그 처절한 속사정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쿠바 하면 보통 체게바라와 혁명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사실 이 나라 경제의 본질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거대한 보조금이었습니다. 냉전 시절 쿠바는 소련 입장에서 미국 코앞에 세워둔 사회주의 쇼윈도 같은 존재였거든요. 소련은 이 쇼윈도가 망가지지 않도록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방식이 아주 기묘했습니다. 쿠바의 주력 상품인 설탕을 국제 시세보다 5배에서 10배나 비싸게 사준 거죠. 시장에서 100원짜리 설탕을 소련이 1,000원에 매입해준 셈이니 쿠바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벼락을 맞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은 설탕을 비싸게 사주는 대신 원유를 헐값에 공급했는데 쿠바는 이 원유를 자기들이 쓰고 남은 분량을 국제시장에 되팔아 달러를 벌어들였거든요. 남이 거의 공짜로 준 물건을 되팔아 용돈을 챙긴 셈입니다. 이 덕분에 1980년대까지 쿠바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안정적인 배급제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풍요가 쿠바가 똑똑하게 장사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소련이라는 거대한 후원자가 주는 경제적 마약에 완전히 중독된 결과였다는 점이죠. 비유하자면 매달 부모님이 주시는 엄청난 용돈에 중독되어 스스로 돈 버는 방법도 기술도 배우지 않은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설탕만 심으면 소련이 알아서 비싸게 사주고 기름까지 대주니 굳이 힘들게 공장을 짓거나 기술을 혁신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결국 쿠바의 산업 구조는 설탕 하나에만 목을 매는 기형적인 형태로 굳어버렸고 다른 산업을 키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 1991년 영원할 것 같았던 후원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쿠바에게는 재앙의 서막이었죠. 부모님이 갑자기 파산해서 용돈이 끊긴 정도가 아니라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돌리던 전기가 한순간에 나가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쿠바 전체 수입의 80%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수출길은 막혔으며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거든요. 이때부터 쿠바는 특별식이라는 이름의 혹독한 긴축에 돌입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유기견과 고양이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의 충격은 쿠바인들의 뇌리에 언제든 모든 것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를 깊이 새겨놓았죠. 가장 뼈아픈 지점은 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쿠바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조금이 끊겼다면 시장을 개방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빌려 산업을 일으켰어야 했는데 쿠바 정부는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며 버티는 쪽을 택했거든요. 스스로 씨를 뿌려 수확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또 다른 보조금을 줄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았죠.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쿠바에게 새로운 생명줄을 던져줬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1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쿠바에 거의 공짜로 제공했고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와 교사를 파견하는 물물교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분에 2000년대 초반 쿠바는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했고 관광업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유럽과 캐나다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뿌리는 달러는 쿠바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는 산소호흡기가 됐습니다. 2010년대 들어 쿠바 정부는 제한적이나마 시장 개혁을 시도하면서 소규모 자영업을 허용하고 민박과 사설식당 운영을 풀어주기도 했거든요. 거리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팔라다르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개혁은 반쪽짜리였습니다. 정부는 민간에게 문을 조금 열어주면서 동시에 가혹한 세금과 규제로 목을 조였거든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면서 동시에 목을 조르는 것과 같았죠. 민간의 창의성이 꽃피우기 시작하려는 순간마다 정부는 다시 통제의 고삐를 죄었고 결국 개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중반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가격 폭락과 차베스 사후 정치 혼란으로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쿠바를 먹여 살릴 여력이 없어졌고 하루 10만 배럴이 넘던 석유 지원이 2만 배럴 이하로 급감했거든요. 쿠바는 다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는데 소련 붕괴 때와 똑같은 상황이 30년 만에 재현된 겁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새로운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쿠바 경제가 2025년 현재까지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전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보조금 중독이라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콤했던 설탕의 기억이 결국 쿠바 경제를 썩게 만든 충치가 된 셈이죠. 그런데 2021년 1월 설상가상으로 쿠바 정부는 경제학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자폭 정책을 단행합니다. 바로 화폐 통합이었습니다. 쿠바는 그동안 두 개의 화폐를 사용했는데 일반 국민이 쓰는 쿠바 페소와 외국인과 특권층이 쓰는 태환 페소였거든요. 이 이중 화폐 체제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정부는 이 두 화폐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공식 환율을 1달러당 24페소로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암시장에서는 이미 1달러당 120페소까지 치솟아 있었거든요. 비유하자면 정부가 오늘부터 1만 원짜리 치킨을 법으로 1,000원에 팔라고 명령한 것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공식 환율로 달러를 바꾸지 않았고 암시장만 더욱 활성화됐죠. 더 치명적인 것은 이 정책으로 국민들의 저축이 하루아침에 80%나 증발했다는 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종이 조각이 된 거죠. 그리고 물가는 수백 퍼센트 폭등했는데 쌀 가격은 5배, 식용유는 7배, 닭고기는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경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고 화폐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됐으며 국민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화폐 통합 재앙은 쿠바 국민들의 인내심에 마지막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단절된 정보의 격리였죠. 베네수엘라 석유 지원이 끊기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전력망이었습니다. 쿠바의 발전소들은 대부분 1960년대 소련이 지어준 것으로 이미 수명을 훨씬 넘긴 상태였고 그나마 베네수엘라가 공급하던 싼 중유로 간신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마저 끊기자 발전소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노후 설비를 교체할 돈도 연료를 수입할 외화도 없었습니다. 전력 생산량은 매년 감소했고 정전은 일상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쿠바가 필사적으로 매달린 마지막 생명줄은 관광업이었습니다. 카리브해의 눈부신 해변과 이국적인 올드카,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 풍경은 전 세계 여행객들을 불러 모았고 관광객들이 뿌리는 달러는 쿠바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는 산소호흡기이자 식량과 연료를 수입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창구였거든요.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 마지막 호흡기마저 떼어버렸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자 쿠바의 거리에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고 식당은 문을 닫았으며 호텔은 텅 비었고 정부의 외화 창구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제재는 더욱 촘촘해졌는데 약을 구할 수도 비료를 수입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이 들이닥친 거죠. 60년 넘게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인내를 강요받았던 쿠바인들의 삶은 이제 인내를 넘어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1일 마침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쿠바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아르테미사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자유와 배고프다라는 외침이 단 몇 시간 만에 전국 수십 개 도시로 번져나갔는데 이것이 바로 쿠바 경제의 물줄기를 공포와 탄압으로 바꿔놓은 변곡점인 7월 11일 시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왜 수십 년간 고분고분하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반랐냐는 건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인터넷의 보급이었습니다. 그동안 쿠바 정부는 신문과 방송이라는 마이크를 독점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려왔거든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만 믿어야 했죠. 비유하자면 국민들 각자를 소리조차 통하지 않는 투명한 유리방 안에 가둬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모바일 데이터와 SNS는 이 유리방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나만 배고픈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옆 동네 사람도 똑같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SNS를 통해 시위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자 각지에 흩어져 있던 분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정권을 위협했고 정부가 독점하던 마이크가 국민들의 손에 들린 수백만 개의 메가폰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마주한 쿠바 정권의 반응은 경제 해결이 아닌 정권 사수를 위한 폭거였습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인터넷을 끊어버렸는데 국민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전파를 차단해 디지털 암흑을 만든 거죠. 그리고 수천 명을 구금했고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10대 소년들에게까지 살인죄보다 무거운 수십 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이 시위는 쿠바 정부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 체질을 바꿔서 국민을 먹여 살릴까를 고민하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다시 입 다물게 할까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기 시작한 거죠. 국가의 귀중한 자원이 식량 생산이 아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감시와 정보 통제 그리고 경찰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배정됐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몰락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합리성이거든요. 시위의 원인이었던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시장을 열고 민간의 활력을 빌려야 했지만 겁에 질린 권력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을 더욱 강하게 통제했고 국민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전파를 차단하고 SNS를 감시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정보 차단 정책은 쿠바 국민들에게 전혀 다른 생존 기술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인터넷이 막히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나누기 시작한 거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린 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쿠바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생명력 넘치는 변칙적 생존 기술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가라는 공식적인 시계는 멈췄지만 국민들은 그 뒤에서 자신들만의 태엽을 감아 세상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엘 파케트 세마날, 주간 패키지라 불리는 오프라인 콘텐츠 유통망입니다. 쿠바는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느리고 비싼 나라 중 하나인데 고화질 영상 하나를 보려면 며칠 밤을 새워야 하고 그 비용은 평범한 노동자의 한 달 월급과 맞먹거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쿠바 사람들은 최신 할리우드 영화부터 한국 드라마, 전 세계 뉴스까지 빠짐없이 보는데 바로 이 엘 파케테 덕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이 되면 쿠바 전역에는 정체불명의 오토바이와 자전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이들의 가방 안에는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하드 안에는 지난 한 주간 전 세계에서 쏟아진 디지털 정보 1테라바이트 분량이 꽉 채워져 있고 이 패키지는 은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집집마다 배달되면서 사람들은 단돈 1달러에서 2달러의 일주일치 볼거리를 사서 자기 컴퓨터에 복사하죠. 말 그대로 인터넷을 배달해 먹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거대한 지하 산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패키지가 없다면 국민들이 겪는 지루함과 불만이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정부의 독점권은 이미 무너졌고 국민들은 이 USB를 통해 국가가 보여주지 않는 바깥 세상의 풍요와 진실을 매일같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모습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더욱 절박하게 나타납니다. 쿠바 경제의 진짜 심장은 정부의 배급소가 아니라 볼사 네그라, 즉 암시장에 있거든요.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의 선반은 늘 비어있고 배급받은 빵으로는 한 끼도 채우기 힘들지만 신기하게도 암시장에 돈만 주면 없는 게 없습니다. 정부 배급망에서는 사라진 닭고기, 달걀, 식용유, 심지어 항생제 같은 필수 의약품까지 이곳에선 구할 수 있죠. 비유하자면 쿠바는 두 개의 세상이 평행하게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겉으로는 사회주의의 평등을 말하며 국가가 모든 것을 나눠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암시장에서 달러를 주고 물건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비정한 현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현재 쿠바인의 평균 월급은 약 4천 페소 수준인데 암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단돈 10달러, 우리 돈으로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죠. 그런데 암시장에서 계란 한 판 가격이 3천 페소까지 치솟았으니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계란 한 판 사면 월급의 75%가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암시장에서 달러당 페소 가치가 공식 환율보다 수십 배 넘게 차이 나는 현실은 이미 국가의 화폐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여기서 쿠바인들의 가장 슬픈 모순이 발생하는데 법을 지키면 굶어 죽고 살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도살 이야기처럼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잡아 이웃과 나눠 먹는 것조차 쿠바에서는 국가 자산을 훔치는 중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밤중에 몰래 소를 잡고 경찰의 눈을 피해 약을 거래하며 하루하루를 불법적으로 생존해 나갑니다. 국가는 시스템이 멈춘 자리를 암시장이 채우도록 방치하며 간신히 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사회의 도덕성을 뿌리부터 갉아먹죠. 정직하게 일하는 의사나 교사보다 암시장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이 수십 배의 돈을 버는 현실에서 혁명의 가치는 공허한 구호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결국 쿠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고 그들은 이제 국가의 배급 카드가 아니라 매주 배달되는 USB와 암시장의 환율표를 보며 내일의 생존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이런 각자도생의 생존 방식에도 한계는 있는 법이죠.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국민의 창의력과 암시장으로 메꾸는 것도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정권은 이 모든 경제적 실패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자신들 내부에서 재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경제가 무너지면 독재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 돌을 맞을 재물을 찾는 것이거든요. 배고픔이 분노로 변해 정권을 향하기 시작하면 독재 정권은 아주 전형적이고 냉혹한 희생양 찾기 카드를 꺼내드는데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쓰우고 국민의 분노를 대신 받아낼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2024년 3월 쿠바에서는 바로 이 꼬리 자르기의 정석과도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알레한드로 힐이었는데 쿠바 경제의 실권자이자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이었죠. 그는 수년 동안 쿠바의 모든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해온 인물이었고 특히 앞서 살펴본 2021년의 그 재앙 같았던 화폐통합정책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방송에 나와 이 정책만 성공하면 쿠바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국민을 설득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페소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됐고 물가는 수백 % 폭등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는 침몰하는 배의 항해사와 같았는데 선장이 시키는 대로 키를 돌렸지만 배가 암초에 부딪히자 선장은 가장 먼저 항해사를 바다로 밀어버린 셈이죠. 2024년 2월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장관직에서 해임됐고 한 달 뒤 쿠바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힐 전 부총리가 심각한 부패와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장면은 매우 기이합니다. 수십 년간 정권에 충성하며 경제를 이끌어온 핵심 인사가 하루아침에 나라를 망친 부패사범으로 낙인 찍힌 거죠. 쿠바 정권이 노린 효과는 명확했는데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은 우리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부패와 무능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전력이 끊기고 빵이 부족해 화가 난 국민들에게 욕바지를 하나 던져준 셈이죠. 하지만 쿠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장관이 부패했다고 해서 국가 전력망이 일주일씩 멈추고 소를 잡았다고 징역 20년을 보내는 시스템 전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힐 전 부총리의 몰락은 쿠바 엘리트 계층 내부에 엄청난 공포와 불신을 심어줬는데 아무리 충성해도 경제가 나빠지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숙청은 일시적으로 분노의 방향을 돌릴 수는 있지만 떨어진 빵값을 내리거나 멈춘 발전소를 돌리지는 못하거든요. 힐 부총리를 제거한 이후에도 쿠바 정부는 유가를 500% 인상하는 등 더 가혹한 긴축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이제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책임 떠넘기기와 공포 분위기 조성뿐이라는 사실을요. 힐 부총리의 몰락은 쿠바 사회에 충격파를 일으켰는데 특히 엘리트 계층에게는 치명적인 신호였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정책을 잘 따라도 경제가 나빠지면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은 쿠바의 의사, 엔지니어, 교사들에게 마지막 결심을 하게 만들었죠. 체제 내에서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체제를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힐 숙청 이후 쿠바의 이탈률은 급증했고 특히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출이 두드러졌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됐을 때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 싸워서 바꿀 수 없다면 그리고 버텨도 미래가 없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거든요. 바로 탈출입니다. 정권이 충직한 부하를 버리며 생명을 연장하려 할 때 쿠바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조국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쿠바는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인구 유출, 즉 엑서더스를 겪으며 국가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쿠바를 떠나 미국으로 향한 사람들의 수는 무려 42만 5천 명에 달하는데 쿠바 전체 인구가 약 1,100만 명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단 2년 만에 국가 전체 인구의 4%에 가까운 사람들이 짐을 싼 셈이죠. 이 42만 명 속에는 쿠바 전체 의사 인력의 약 15%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쿠바의 시골 병원 10곳 중 4곳은 의사가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비유하자면 국가의 핵심 엔진 부품들이 통째로 적출되어 지도상에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증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탈출 행렬의 선도에 쿠바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엘리트층과 청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이죠. 쿠바가 자랑하던 무상 의료 시스템의 기둥인 의사들, 그리고 국가 인프라를 지탱해야 할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조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고작 2만 8천 원에서 5만 6천 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굶주림과 싸우느니 차라리 낯선 땅에서 청소부로 일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는 처절한 선택인 거죠.
이들의 탈출 경로는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데 많은 쿠바인이 비자가 필요 없는 니카라과로 비행기를 타고 간 뒤 거기서부터 육로를 통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미국 국경으로 향하거든요. 이 험난한 여정을 위해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은 1인당 약 980만 원인데 한 달에 4만 2천 원을 버는 쿠바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팔고 해외에 먼저 나간 친척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여비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정글과 사막을 건너는 이 여정은 쿠바라는 나라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지옥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쿠바 인구의 89%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10명 중 9명은 오늘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뜻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서는 쿠바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공항으로 가는 티켓을 쥔 사람이라는 뼈아픈 농담이 상식처럼 통합니다. 문제는 이 두뇌 유출이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인데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나라에는 결국 스스로를 돌볼 힘이 없는 노인들과 그들을 통제할 군인들만 남게 되거든요. 고장난 발전소를 고칠 기술자도 병든 노인을 치료할 의사도 사라진 나라는 외부의 제재가 풀린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동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엔진의 핵심 부품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낡은 껍데기만 남은 자동차와 같은데 겉으로는 국가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시는 시동을 걸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상태인 거죠. 89%의 빈곤율과 4%의 인구 이탈, 이 숫자들은 단순히 경제 지표를 넘어 쿠바라는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혁명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미국의 제재를 탓하며 버티고 있지만 발이 달린 국민들은 이미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투표를 마쳤죠. 미래가 없는 땅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 땅을 떠나는 것뿐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흔히 쿠바 정권은 모든 비극의 원인을 외부의 제재 탓으로 돌리는데 같은 공산권 형제국가였던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그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베트남 역시 과거 미국과 전쟁을 치르고 혹독한 제재를 겪었지만 1986년 도이머이라는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거든요. 그들은 시장의 힘을 인정했고 국민들이 스스로 부를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베트남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불리며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반면 쿠바는 변화의 문턱에서 매번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들이 소를 잡아먹으면 감옥에 보내고 암시장을 단속하면서도 정작 배급 창구는 비워두는 모순을 고집했거든요.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정치는 경제를 잠시 억누를 수 있지만 경제는 결국 정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요. 지금 쿠바가 겪는 전국적인 정전과 89%의 빈곤율은 자연법칙과도 같은 시장의 원리를 60년 넘게 거스른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한 달 월급 2만 8천 원, 그리고 내 소를 내가 잡아먹어도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살아야 하는 나라. 여러분이 만약 지금 쿠바리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 억눌린 땅에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기적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전 재산을 팔아 브로커에게 건네고 목숨을 건 탈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카리브해의 진주에서 암흑의 섬으로 변해버린 쿠바의 몰락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